차렷, 인사. 바로 착석 부탁드립니다.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조주연입니다. 먼저 이번 회생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에서 홈플러스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해 주신 덕분으로 현재 빠르게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재개된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짐에 따라 극히 일부 협력사를 제외하고는 상품 공급이 거의 다 안정화되었으며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면서 금융부담이 크게 경감됨에 따라 현금 수지도 조만간 곧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3월 4일 이후 한 주간 동안의 매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작년 동기 대비 13.4%나 증가했으며 객수도 5% 증가하는 등 회생 절차와는 상관없이 영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 선보인 식품 특화 매장인 홈플러스 메가푸드 마켓 점포의 매출 증가 및 온라인 부문의 성장, 그리고 멤버십 회원수가 1,100만 명을 초과하는 등 고객 기반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 임대점주들께 지불해드려야 하는 상거래 채권은 순차적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으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면서 상환이 유예된 매입 채무 유동화와 기업 어음 관련 채무도 향후 회생 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보 채권자들의 채무 또한 회생 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상거래 채권 중 3,400억 원을 상환 완료했고 대기업과 일부 브랜드 점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세업자 채권은 곧 지급 완료될 것입니다. 또한 13일 기준 가용 현금이 1,600억 원이며 영업을 통해 계속 현금이 유입되고 있어 자녀 상거래 채권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완전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양해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협력사 및 임대점주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모든 채권을 변제 받으시기를 바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채권을 일시에 지급해 드리기는 어려움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분들의 채권을 우선순위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대기업 협력사의 양해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께 먼저 대급을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대기업에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길 협의하고 있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 일정에 따라 반드시 모두 변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만이 협력사와 임대주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면서 14일 현재 하이퍼, 슈퍼, 온라인은 95%의 거래 유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몰 99.9%, 물류 100%, 도급사
100% 등 나머지 부분은 모두 회생 절차 개시 이전과 다름없는 거래 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릴 말씀은 전 임직원들이 하루빨리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우리 홈플러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보도되면서 조기 정상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질책해 주실 부분은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되 조속하게 회사를 정상화하여 2만 명 직원들과 협력사, 임대주 등 수만 명의 관계사 가족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눈길로 보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당초 협력사, 임대주, 그리고 직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던 만큼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나 임대주분께서 긴급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도 지급하는 등 회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번 회생 절차로 인해 어떤 분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플러스 임직원 모두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을 약속드리며 편안하고 쾌적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에서 법무를 맡고 있는 정원휘 상무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생 절차에 대해서 개시 결정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주요 이벤트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회사가 어디에 있고 어느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네. 준비된 장표에서 보시듯이 저희 회사는 3월 4일 11시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법원에서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도 내려주셨는데요. 이는 기존의 각자 대표로 계시는 대표이사 두 분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각자 대표였던 만큼 회생 절차 안에서도 각자 대표의 방식으로 그렇게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개시 결정과 함께 법원에서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보도자료에서 강조했듯이 이번 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상 영업을 유지하는 점입니다. 이 정상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통상적인 거래 대부분 그리고 직원 급여 지급과 같은 그런 일상적인 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그런 일상적인 영업을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회사에 납품하시는 협력업체들의 우려를 덜어주고자 회생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내려주셨습니다. 회생 절차에서 지급되는 공익채권 외에 회생채권도 정상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변제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허가는 지금까지 두 번 있었는데요. 3월 7일에 3,457억 그리고 3월 11일에 1,127억 원 상당의 조기 변제를 허가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부 망라한 것은 아니고 아직 일부가 남아 있어서 이런 조기 변제 허가 신청은 앞으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저희
그 채권자 협의회에서 추천하신 CRO를 선임하는 절차도 있었습니다. CRO는 법원과 채권자 협의회와 저희 회사 사이에 3자 간 가교 역할을 하시면서 저희가 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한편 감시하시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회생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저희 회사는 채권 조사와 재산 실태 및 기업 가치 조사의 단계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채권 조사는 크게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단계로 관리인이 목록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관리인이 채권자, 그리고 담보권자, 그리고 주주의 목록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혹시 채권자가 신고를 놓치더라도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목록 제출의 기한은 지금 4월 초순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4월 초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인이 채권 목록을 제출하고 나면 거기서 누락되었을 수 있는 그런 채권자들이 자기 채권을 신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채권 신고 기간은 4월 중하순까지가 기한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채권 신고가 끝나고 나면 당사 입장에서 해당 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맞는지, 금액이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 존부와 내용을 판단하여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법원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부인표 제출 기한은 현재로선 5월 초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재산 실태와 기업 가치를 조사하게 됩니다. 기업 가치라 함은 기업이 계속적으로 영업했을 때의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큰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위원인 회계법인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고 관리인은 그에 대해서 관리인의 관점에서 코멘트를 단 관리인 보고서를 또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써 회사의 재산 상태가 조사되고 보고되었으니 다음 단계로는 법원이 이해관계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요 사항을 통지하고 관계인 설명회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절차는 예전에는 보고 집회라든지 제1차 관계인 집회라는 식으로 진행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 추세는 주요 사항을 통지해드리고 관계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인과 법원과 회사 모두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회사, 그러니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그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될 기한은 6월 3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생계획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해관계인의 권리 조정이라든지 변제 방법, 그리고 채무자에게 필요한 변화의 조치, 그런 것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제출받은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또 그 심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서 관계인 집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심리하는 관계인 집회를 제2회 관계인 집회, 결의하는 관계인 집회를 제3회 관계인 집회라고 통상 칭하고요. 여기서 심리와 의결이 진행되는데 그 의결의 가결 요건은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별로 조를 나눠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담보권자는 담보권 총액의 4분의 3, 그리고 채권자는 총액의 3분의 2, 주주는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 찬성을 하면 가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곧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가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회생계획은 이후 저희 회사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헌법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회사는 회생계획을 수행하고요. 결국 모든 회생계획을 잘 수행한 결과 종결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 가운데에서 어떤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라고 합니다. 질문 두 가지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11시간 만에 개시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홈플러스에서는 어제까지 해명하신 거에 보면은 2월 25일에 신용 등급 하락에 대해서 처분이 인지를 했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 최소 한 달 전부터는 준비한 게 아니냐, 훨씬 이전부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채권이나 그 입점 점주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홈플러스가 셀젠, 리스펙 이런 것 때문에 임대료 규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서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납이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거 없습니다. 신용등급 떨어지는 게 확정된 뒤에 저희가 긴급히 검토하고 그 연휴 기간 중에 의사결정을 해서 신청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합니다. 두 번째, 이 세일의 리시백이라고 부르죠.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에 재임대, 임차에서 사용하는 거. 저희들이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정해진 것들이 없습니다. 오늘 현재로는 아마 임대료가 아직 미납인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월말에 임대료가 지급돼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실사를 받고 있고 채권 신고를 받는 과정이어서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 세 가지 드릴 건데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해달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 회생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 건지 시장에 의구심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김광일 부회장님이 20개가 넘는 회사의 이사를 맡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도 나옵니다. 입장이 궁금하고요. 한편에서는 홈플러스 경영진 상당수가 유통 전문성이 떨어진 MBK의 인사로 구성됐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자산 유동화 증권, 이게 아마 저희들 매입 채무 유동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신용카드 회사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회사가 저희한테 갖고 있는 매출 채권을 증권사가 인수해서 유동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유동화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상거래인지 금융채권인지 회사 입장, 채무자 회사는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 거래는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래인지 정확하게 법원에 신고할 생각이고요. 법원에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그 MBK 파트너스의 기업 회생 의지를 물어보셨는데 홈플러스가 부도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부도가 난 기업은 그 다음부터는 유통업체는 급전직하로 무너집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거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도가 나기 전에 부도를 막고 회사를 정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은 회생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주사로서는 저희의 주주로서 권리를 내려놓고 최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20개 회사라고 하지만 그 중에 절반은 저희의 투자 구조상 항상 투자 목적 회사를 만듭니다.
가령 홈플러스에 투자할 때도 투자 목적 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3개의 회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20개가 좀 과장된 면이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의 대부분은 비상장 회사 또 비상근 이사입니다. 제가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의 주주로서 그 회사의 이사회에 이름을 올려둔 정도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홈플러스에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타임 어텐션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영진의 전문성인데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희 경영진들 전문적인 경영진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에 경쟁사 대비 마트의 다른 2개 경쟁사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매출 성장률이 저희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나중에 더 자료 드리겠지만 최근에 다른 2개 마트사보다는 저희가 성장세가 더 좋았습니다. 오프라인도 그랬고 온라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의 그 경영진의 능력이나 전략에 대해서 저희는 좋은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오게 된 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 유동성 문제로 인한 부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 배태용 기자입니다. 네, 김광일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일부 매체에서 MBK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방안을 좀 먼저 마련했고 이 방안 중에 일부 점포는 폐점하고 그리고 일부 점포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일 앤 리스백을 한다든가 그리고 경영 효율화한다는 내용 등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MBK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점포 효율화하고 또 어떤 점포들에 대한 또 매각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좀 부탁드릴 것은 이 자리는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궁금한 거를 답변을 드리는 자리들입니다. 제가 MBK의 임원인 동시에 홈플러스에 나와 있기 때문에 MBK 질문이 많은 건 이해하지만 이 귀한 시간을 우리 고객들, 협력업체들, 홈플러스 이해관계자들한테 저희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원합니다. 가능하면 홈플러스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그 드린 질문의 답은 굉장히 단순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이후부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효율화하거나 구조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생 절차라는 것은 채권자들하고 채무자 회사랑 법원이 함께 협의해서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믿기로는 모든 채권자들, 상거래 채권자는 당연하고 근로자들 당연하고 금융채권자들, 아까 그 매입층 유동화 채권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변제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 MBK가 별도로 계획을 짜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사실 무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벨의 김혜준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현재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권이나 금융부채 이런 거랑 더불어서 기타 미지급금 같은 부채 규모랑 2월달이나 최근 홈플런 행사를 통한 현금 유입량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공개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현재 홈플러스 입장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관계없이 상거래 채권은 모두 변제를 하겠다 하잖아요. 근데 이 회생채권은 법적 지위가 금융채권이랑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이 얽혀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ABSTB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많고 기초자산 자체도 좀 납품업체 물품품의 대금인데 이런 논리라면 좀 ABSTB 전단체 투자자 이런 것도 변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입장 듣고 싶습니다. 아마 기타 미지급금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종 그렇게 물어보시는 기자분들이 계셔서요. 아마 이게 기타 미지급금이 아마 저희 매입채무 유동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의 또 다른 채무가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메리츠에 한 1조 2천억 조금 넘는 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 담보권자인 증권사 하나에 1,500억이 있고 나머지가 매입채무 유동화나 기업보험 등 단기 유동성 부채가 한 7, 8천억 있습니다. 그게 아마 중복으로 회계에 따라서 보여서 그러신데 그게 전부 답니다. 두 번째는 상거래 채권 조기 변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조 대표님 말씀드렸듯이
상거래 채권이든 저희에 대한 상거래 채권 이외의 채권이든 간에 이 절차에서는 전부 다 변제가 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올해 현재 저희가 법원에서 받은 허가는 회생 채권 중에서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는 상거래 채권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매입충 유동화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권 신고가 되고 좀 더 파악이 필요한데요. 안타까운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은 저희도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가 유동화를 한 거고 회사가 리테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회사는 카드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했고 물품 구매한 신용카드사가 홈플러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매출 채권을 증권사가 사가서 그걸 가지고 유동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의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도 궁극적으로는 홈플러스의 채권자십니다. 그렇죠? 저희가 물품 대부분 구매한 게 유동화가 된 거라서 그래서 그분들마저도 저희가 회생 절차 내에서 전액 원금이 변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저희는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생각입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N 신용수 기자입니다. 먼저 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MBK 측께서도 오셔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자산이나 이런 부담이 늘어난 것도 결국에는 세일 앤 리스백 같은 MBK의 좀 경영 방침이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럼에도 사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임대료 부담이 늘어난 걸 제외하면은 회생 신청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였는데, 이 회생 신청을 결정한 게 결국에는 MBK 측에 제외하면 유리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생 신청에 대한 결정을 실무진 측에서 건의를 했거나 논의가 된 건지, 아니면 MBK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건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현장을 갔는데 정산이 일주일씩 늦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얘기한 거와 좀 많이 다른데, 좀 정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산 계획을 하겠다 좀 말씀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관련해서 2개 질문 드렸습니다. 앞부분 제가 먼저 답을 드리고요. 정산 부분은 우리 조 대표님 답을 드리겠습니다. 회생 절차는 기본적으로 주주의 권리가 제일 약하게 보호되는 절차입니다. 사실상 주주의 권리가 법원의 운명에 맡긴 거고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회생을 통해서 MBK가 가장 이득을 본다는 것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구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하는 게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MBK 파트너스는 여기에 3조 1천억 가량을 투자했습니다. 다 주주입니다. 그 중에 일부 우선주가 있지만 대부분은 보통주고요. 여러분들 조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회생 절차라는 것은 주주가 가장 큰 희생을 당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유불리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세일 앤 리스백은 많은 유통회사들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회사는 저희가 인수할 때도 2조가량 차입금이 있던 회사입니다. 1조 4천억은 실제 그 장기 차입금이고 한 6, 7천억은 운전자본성 차입금을 쓰고 있던 회사라서요. 차입금을 세일 앤 리스백으로 바꾸면 장기 차입금화가 되기 때문에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사가 어려졌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은 저희 우리 임원진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사회가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난 2주 동안 저희 회사 온 임원들이 얼마나 함께 임직원들이 애썼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임원들이 함께 공동으로 생각하고 결정한 문제라서 어느 누가 지시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결정입니다. 상거래 채권 변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거래처가 수천 군데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지급이 나가고 있지만 그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분들이 만나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차례가 안 되신 분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하지만 받으신 분들은 불만을 제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급을 하는 이 과정에서 점차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달 25일에 신용 등급 하락 최종 통보를 받았는데 1차 통보를 받은 25일 마지막 전기 단체 사채 전단체 820원어치 발행됐는데 이걸 알고 계셨는지 이 부분만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처음 한개 신평사로부터 25일 오후 4시경에 일단 1차 예비 통보를 받았고요. 26일 날 저희들이 바로 재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이 825억에 대한 매입채무 유동화는 실제적으로 24일 날 모든 게 다 끝나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전혀 등급하고 상관없이 발행이 된 상태입니다. 김병준 회장 사전 출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여기 홈플러스 간담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주로서 저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한데 이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정상급 미직 관련해 가지고 5월에는 이제 중소중견 5월까지 마치고 대기업은 6월 이후에 정산을 이제 마무리하시거나 그때까지 매립 짓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주요 협력사인 식품 대기업 가공식품 제조사들은 6월 달로 그 스케줄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회생 신청에 대한 결정적 계기가 메리츠 조기 상환 특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시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 상환 특약은 아마 메리츠 대출 말씀하시는 걸로 그러신 거죠? 예. 그 메리츠 대출 조기 상환은 5월이고요. 2,500억 중에 이미 850억이 60억 이미 상환 완료했고요. 현재 부동산 매각 계약이 체결돼서 종결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한 8,900억 관련이 또 상환이 되고요. 현재 지금 매각이 원래 회생 신청 전에 진행 중이던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면 2,500억 상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회생 신청한 건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등급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단기 유동성은 만기가 3개월이거든요. 3개월 내에 저희가 시장에서 썼던 여러 가지 단기 유동성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때문에 부도가 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한 거지 메리츠의 대출과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로서리 비식품 부문 감태규 상무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대기업에 대한 상환 계획은 6월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소 영세 협력사분들께 먼저 지급을 해드리고 대기업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100% 변제해드리겠다라고 어제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 조건들에 대해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는 회생 채권에 해당하는 상거래 채권이잖아요.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거. 저희가 근데 3월 4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그럼 3월 4일부터 물건을 산 것들은 그때 원래 줘야 될 때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소상공인도 3월 4일 이후 거래분들은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뤄서 지급한다는 건 3월 4일 이전에 회생 채권에 해당하는 상거래 채권들을 대기업의 경우는 6월부터 분할해서 상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시면 대기업은 지금 돈 하나도 못 받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조금 보완 설명 드렸습니다. 1월과 6월 2개월. 예, 그런 거죠. 타임스 김수현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상품권입니다. 매일 영업을 통해 현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번에 행사를 했잖아요. 행사 기간,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 정도 매출에서 상품권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매출은 홈플러스의 과거 매출로 잡힌 것이라 상품권 매출이 현금 유입에 많을수록 상품권 매출이 많을수록 현금 유입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미 뿌려진 상품권은 이제 다른 제휴처 같은 데서 못 쓰니까 홈플러스 안에서만 쓰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계속 추가 행사는 해야 되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홈플러스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홈플러스가 망가지는 동안 MBK 배만 불린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인수기업으로부터 MBK가 그동안 받은 관리비가 있을 거고 또 LP들로부터 수수료 수익 누적된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능한 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재무관리본부의 이성진 전무입니다. 일단 상품권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 그 지리상품권이 그 회생 절차 들어가 이후 3월 5일 날 잔액이 526억이 있었고요. 어제 현재 그 400억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수금을 하지, 아까 말씀하신 돈이 들어오지 않은 돈은 한 100억 정도만 들어오지 않은 거고요. 상품권은 현재 저희 매장에서 전액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권 매출은 상품을 팔 때 매출이 잡히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 소비자분들께서 상품을 사가고 결제 대금을 상품권으로 이용하시는 거니까요. 실제 그 상품을 최근에 사용할 때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별 영향이 없고요. 금액이 작고 저희가 작년에 어떤 회사처럼 상품권 이용해서 금융 일으킨 바가 없습니다. 그냥 진성 상품권이고요. 이거 갖고 오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10,000원짜리 상품권이어서 10,000원보다 더 쓰십니다. 고객들께서. 그래서 많이 와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다음에 저희 그 홈플러스 입장에서 답을 드릴게요. 홈플러스 입장에서 MBK 파트너스에 준 돈은 없습니다. 10년 동안 0원입니다. 0원. 저 스스로 여기 월급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 돈 받은 거 없고요. 다만 우선주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우선주 투자가들이 연 3% 정도 우선주 배당을 현금으로 받은 건 있습니다. 약간 최근에 좀 올라갔지만 높지 않은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몇백억대. 그리고 저희가 뭐 관리 보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 홈플러스권으로 관리 보수를 별도로 받은 건 없고요. 펀드로 따져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관리 보수가 없고 최근 몇 년간은 여기가 지금 세 번째 펀드가 투자한 건데 사모펀드요. 사모펀드로 관리 보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그리고 OL 또 하나 하시는데 3조 2천억 중에서 저희 그 속칭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죠. 그거는 5천억 남짓입니다. 나머지는 공동 투자고 거기서는 사실상 관리 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플러스권으로 관리 보수를 받았다거나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거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쟁사가 선택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계속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로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그 10년 넘게 오래된 그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대형 유통 산업이 매우 계속해서 어려운 그 상황에 있었고 코로나로 매우 더 악화된 상황에서 구조 조정보다는 오프라인에 특화된 고객 경험이 무엇이냐에 먼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식품에 집중한 메가푸드 마켓이라는 새로운 컨셉 스토어를 2022년부터 론칭을 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33개의 점포를 메가푸드 마켓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점포들은 한 점포당 전환 후 평균 2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물론 온라인 이커머스가 매우 강화되고 있지만 분명히 오프라인 유통에 대한 고객의 니즈와 체험에 대한 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더 잘 고객들한테 좋은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래서 성장을 먼저 매출 성장에 먼저 집중을 하고 그거로 인해서 적자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방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뭐 구조조정이나 뭐 익스프레스 매각을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회생이 되는 순간에 회사가 전관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채권자 협의회 법원의 절차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조정이나 익스프레스 매각에 대한 거를 진행하는 게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물론 익스프레스 매각은 회생 전에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뭐 다 아실 거니까. 근데 회생 신청으로 중단됐습니다. 회생 신청으로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이러니까. 저희가 그건 이제 저희들의 의사결정이 아니죠. 아까도 저 변호사님, 우리 사내 변호사님 한참 설명드렸지만 회생 절차가 이렇게 뭐 관계인 집회도 열리고 회생 계획도 만들고 법원에 인가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어떤 논의가 가능하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회생 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채권들을 모두 다 변제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되도록 하고 동시에 그 정상적인 영업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채권자들께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경의 조현미라고 합니다. 18일 국회 정무위 있는데 모두 출석하실 예정이신지, 출석하신다면 어떤 입장 밝히실지 궁금합니다. 18일 정무위에는 그 두 대표이사 다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 내용은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 결산 끝났을 것 같은데 지난해 회계연도 적자 규모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월 결산 맞습니다. 근데 아직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이제 2주 정도 지났어요. 아직은 결산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는 최근 2주 동안은 오로지 회생 절차에 매달려 있어서 결산이 사실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곧 마무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BK가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점포를 매각하고 폐점한 것이 오히려 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 지난 4년 동안인가 저희가 이건 나중에 더 자료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내봤는데요. 이마트, 롯데마트보다 저희가 문 닫은 매장 수가 적습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오히려 더 저희가 매장을 더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그 당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트에 근무하는 14,000명 노동자를 모두 다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다른 마트사들은 아직도 계약직 비정규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조조정을 했다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켰다거나 점포를 문이 더 많이 닫았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 이후부터 회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규제는 풀리지 않는데 고객들은 다 온라인으로 가셨고 코로나 때 특히나 집 밖에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심지어는 마트에서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안 그래도 힘든데 저희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모든 직원을 한 명도 내보내지 않고 같이 코로나 3년을 견뎌낸 겁니다. 그 기간에 회사가 손실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안 오셨고 온라인은 잘 번창하고 저희 규제에 묶여서 일요일날 영업도 못하고 심지어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심야 온라인 배송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최근에 점포들을 매각하고 재입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의 운전자금과 투자자금을 쓴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재입점이 원칙입니다. 문 닫는 점포의 직원들도 전부 다 재고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해하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로 점포를 문을 닫았다든가 직원을 구조조정했다든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산업은
자연 퇴사율, 그러니까 정년 퇴직, 그다음에 그냥 그만두시는 거 따지면 업계 평균 두 자릿수입니다. 10%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캐시어 이런 변수 직전이어서 특히 정규직이 아닌 곳들이 많아서 산업 전체로 노동의 이동이 많습니다. 근데 지난 한 10년간 저희 고객 수는 한 30% 이상 줄었을 겁니다. 산업이.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가신 분들을 적게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안 오시는데 똑같은 숫자의 캐시어를 둘 수도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산업의 고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내보낸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홈플러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는 3사 중에서 이것도 숫자 드릴 수 있지만 자연 퇴사율이 가장 적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